자,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형법은 어느 장소에 적용되느냐? 1번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 우리 나와바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다 우리 형법을 적용합니다. 설사 미국인이 독일 사람을 죽였건 일본인이 한국 사람을 죽였건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부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걸 속지주의라고 하죠. 속지주의.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한편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 아무리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인간이 외국에 가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하죠. 바로 그 누구야? 필리핀에서 도박하다가 저 마카오로 도망간 놈 거, 신정환이 필리핀은 도박이 합법이야. 걔들은. 그러나 아무리 필리핀이 도박이 합법화된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속지주의인 필리핀법이 적용될 수는 있어도, 속지주의 필리핀법이 적용되더라도 신정환이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요거 우리 형법 적용된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생기지. 필리핀법과 우리나라 법이 충돌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뭐가 나와? 만일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은 다음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요거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 혹시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아니냐? 아닙니다. 왜? 필리핀 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니까 갖다 또 처벌할 수 있어. 단 이미 필리핀에서 여자를 강간하고 징역 5년을 살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그 강간 혐의로 또 처벌하면 너무 조금 안 됐잖아. 그래서 소위 임의적 감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왜 임의적으로 하냐고 위헌 결정을 때리는 바람에 이제는 필요적 감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걸로 이것도 바뀝니다. 자, 쉬운 말로 우리나라 땅 안에서,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국민, 우리 국민이라면 그 국민이 필리핀에서 저질렀건 마카오에서 저질렀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이제 보호주의가 뭐냐면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이걸 보호주의라고 그래. 따라서 실제 영국에서 영국인이 우리나라 유학생을 살해합니다. 속지주의도 영국이고 속인주의도 영국이지만 죽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영국인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어요. 단 그러려면 그 영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을 처벌하고 외국에서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영국 당연히 간통 처벌 안 하지. 이때 영국인이 한국 여자와 간통을 저지르면 영국에서 한국 여자는 한국 여자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영국인은 처벌 못했어요. 왜? 영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이 없거든. 그래서 옥소리가 이탈리아 주방장하고 이탈리아 주방장 이태리하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을 저질렀어요. 우리나라 호텔에서. 그럼 속인주의, 속지주의. 옥소리는 속지주의도 한국이고 속인주의도 한국이지만 이태리 주방장은 속인주의는 이탈리아지만 속지주의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이 둘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간통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제 간통을 처벌한다고 가정했을 때 옥소리는 속인주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얘는 처벌을 못해. 혹시 얘가 얘한테 사기를 쳤다면 그때는 뭐야? 이탈리아도 사기죄 처벌 규정이 있거든. 이때는 뭐 피해자가 옥소리고 가해자가 이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이걸 보호주의라고 하고, 그다음 세계주의. 이건 외국에서 외국인한테 저지른 범죄라도 세계 각국의 공통된 법익을 침해하면 세계 각국이 처벌합니다. 이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범죄가 바로 테러, 인신매매, 통화위조, 마약밀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항공기 납치도 포함돼. 하이제킹, 항공기 납치, 테러, 인신매매, 통화위조, 마약밀매 이런 것들은 세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자국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 민항기 납치 사건이었지.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중국에서 중국인이 중국 민항기를 납치했는데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 항공기 납치가 바로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지.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도 채택하고 있고 세계주의도 인정하고 있죠. 1. 속지주의 원칙.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한테 다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이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고 이때 이 행위와 결과 둘 중에 하나만 대한민국에 걸쳐 있으면 대한민국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공모를 하고 홍콩에 가서 돈을 받아요. 돈은 홍콩에서 받았지만 공모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뭐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일부, 행위와 결과 중에 일부만 대한민국에 걸쳐 있으면 뭐 우리나라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판례, 공모지도 범죄지로 봐야 되고 그 범죄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죠. 기국주의,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자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이걸 기국주의라고 하는데, 자, 독일 함부르크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베트남인 A가 필리핀 선원 B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합시다. 엄밀하게 보면 속지주의는 독일 함부르크니까 독일법 아닙니까? 속인주의는 베트남법이고 피해자는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과연 이 베트남인 A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대한민국 항공기나 선박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요 항공기 선박의 갑판도 이게 국제법상 소위 떠다니는 영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다니는 영토.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독도 같은 조그만 미니 아일랜드 섬 하나가 바다 위로 흘러다니는 게 선박이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게 비행기예요. 따라서 독도 안에서 일본인이 독일인을 찔러 죽였다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영역이니까 뭐 속지주의가 적용돼서 그 일본인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듯이 이 선박이 아무리 함부르크항에 정박 중이라 하더라도 선박 갑판은 갑판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뭐 떠다니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니 이거 뭐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기국주의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태극기 국적이라면 이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일종이라고. 우리나라 땅의 일부니까 속지주의의 일종이에요.
잠깐 이 대목에서 형사법으로 잠깐 가볼까? 관할법원은 어딘가? 관할법원. 베트남인은 우리나라에 뭐 주소고 뭐고 일체 없는 인간이야.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는 놈이야. 관할법원 어디야? 이 베트남인 A를 재판할 관할법원이 어디겠느냐고. 선적지 또는 기적지, 배 선자를 써서 배의 호적, 여러분 본적, 호적 있죠? 배의 호적, 이걸 선적지라고 해요. 선적지. 따라서 이 배가 만일 인천 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이면 인천이 선적지가 되는 거고, 부산 항만청에 등록됐으면 이건 부산이 선적지 법원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는 기적지. 또 하나 있지? 그리고 이 배가 어차피 대한민국 배니까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올 거 아니냐고.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 도착한 곳이 여기 선착지, 기착지야. 선착지, 기착지. 선적지, 기적지가 관할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으로는 뭐 기국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고, 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관할법원이 선적지, 기적지, 선착지, 기착지가 관할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사건 때 청해부대원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붙잡아가지고 요거 뭐 우리나라로 끌고 와가지고 요거 그 인간을 인천 해경한테 넘겼는데 요건 현재지 법원이 돼가지고 소말리아 해적이 인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겁니다. 현재지 법원이 적용됐어 그때는. 자, 따라서 국외 운행 중인 선박 비행기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그 선박과 비행기도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분이므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고 속주지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한테 적용되고, 다음 페이지에 바로 유명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 문화원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소위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이 미국 문화원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걸 치외법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만일 미국 문화원 안에서 미국인끼리 칼부림을 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법이 여긴 못 들어가. 형법도 못 들어가고 소송법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안에서 불을 지른 놈이 한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건 속지주의는 적용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죄를 저지른 놈이 한국인이니까 속인주의가 적용돼서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했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줄 뒷부분.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 문화원 측이 동인들의 이 범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해서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방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 폭행죄, 협박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 못해. 방화죄는 그런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미 문화원 쪽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해서 처벌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한편 바로 밑에 판례, 이거 신정한 사건과 유사한 겁니다. 필리핀이 아무리 도박이 허용되더라도 두 번째 줄 뒷부분 두꺼운 것이, 필리핀에서 카지노 외국인 출입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가서 거기서 도박을 했다면 우리나라 형법 적용돼서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속인주의지. 다 속인주의. 한편 보호주의,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대상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 범죄라면 우리나라 법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5조의 보호주의는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6조의 보호주의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는 5조에 규정된 범죄 이외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려면 6조의 세 번째 줄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따라서 바로 아래 판례 1번 시험에 많이 나온 거요. 두 번째 줄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을 위조했다 하면 일단 속지주의 중국이고 속인주의도 중국인이니까 중국이죠. 따라서 이 인간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데 보호주의나 세계주의밖에 없는데 문서위조는 세계주의는 적용이 안 되거든. 그럼 뭐밖에 없어? 보호주의뿐인데 보호주의를 적용하는 것도 그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알다시피 문서위조죄는 개인적 법익도 아니고 국가적 법익도 아니에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거든.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는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도 적용이 안 돼. 따라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재판권이 없다면 뭐 공소기각 판결 1호 사유지 뭐야? 재판권이 없는 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지 유무죄 재판하면 안 됩니다. 2번 판례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3번 독일인이 독일에서 뭐 북한을 방문하고 전부 다 독일에서 독일인이 저지른 범죄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를 국민한테 사기를 쳐요. 자, 요거는 뭐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건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뉴질랜드도 사기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죠. 세계 각국 형법에 사기죄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국가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뭐 우리나라 형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4번, 5번도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다 캐나다고 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이니까 역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죠. 6번 판례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자, 대한민국 법인입니다. 갑 주식회사가 홍콩에다가 을 주식회사를 법인을 또 세워놨는데 법인을 세워놨는데 요게 갑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홍콩에다가 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요게 외국인이야. 여기가 외국인입니다. 이 인간이 홍콩에 가서 홍콩 법인 을에 돈을 횡령을 해요. 돈을 횡령을 합니다. 이 인간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 홍콩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인데 횡령입니다. 횡령이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고 갑 주식회사가 피해자야. 주식회사 인장은 인장위자죄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호주의가 적용이 안 되지만 문서위조는 횡령이라서 이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겁니다.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어요. 뭐가 적용된 건가? 뭐가 적용된 건가?
보호주의지. 속인주의 외국, 속지주의도 홍콩 외국인데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인이니까 이게 뭐 보호주의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6. 내국법인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횡령했다면 두 번째 출제법은 횡령죄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법인이고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 속지주인 외국이라 하더라도 뭐 그 외국법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형법 적용된다. 이게 바로 보호주의에 관한 규정 아닙니까? 보호주의가 적용된 결과예요. 한편 세계주의,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을 함에 따라서 국제법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내국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겼고 그래서 약취유인죄에서 소위 2013년 4월에 왕창 개정을 해가지고 약취유인죄에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특히 세계주의가 적용된다는 규정도 신설했어요. 즉 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인이 미국 아이를 약취유인해도 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세계주의가 적용되니까. 한편 4.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조금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 인간이 미국에 실합니다. 한국인 남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고 일본 여자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둘이 사귀었어. 사귀다가 이제 B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뭐 일본도 그런 애가 있겠지만 유달리 우리나라에 많어. 헤어지자고 그러면 가서 칼로 찔러대고 불 지르고 왜 이렇게 찌질해 자식들이. 요즘 젊은이들 왜 이렇게 찌질해. 아니 헤어지자고 하면은 여태까지 사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딸랑이처럼. 좀 이렇게 깍 심플하게 못 헤어져. 헤어진다고 해서 불 지르고 지랄들을 하고 있어.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지. 좋아하는 여자가 떠나갔다는데 마음이 찢어지지만 가서 주접을 떨면 안 되지. 그 순간 이제 인생이 완전 쫑나는 거야. 살인, 뭐 방화로 완전 인생 쫑나는 거지. 죽여. 스타일대로 죽입니다. 미국서 B녀를. 그래서 일단 미국 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미국 법정에 가서 징역 10년인가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8년 만인가 2년을 남기고 형기 1년을 남기고 가석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한국 검사가 A를 나오라고 한 거야. 당신 미국에서 B녀 죽인 적 있죠? 예,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유학하다가 뭐 깜빵하고 돌아오고 나 인생 완전히 그년 때문에 지 잘못은 생각 못하고 그년 때문에 나 인생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 애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자, A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미국에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미국 법에 따라 처벌된 거지 우리나라 법으로는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어. 시험 문제 나왔어. 외국에서 외국인이 아니 한국인이 외국 가서 저지른 경우 외국에서 처벌받고 온 뒤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어. 단 지금까지는 뭐 임의적 감면이란 감경형을 줄여주는 것과 형을 면제해 주는 거. 요거 할 때 형 면제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요걸 선택하면 형 면제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형 집행 면제하고 다르다고 그랬지. 임의적 감면이었는데 요것도 뭐 헌법재판소가 왜 임의적이냐? 위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요거 뭐 필요적 감면, 반드시 임의적이라는 건 감경 면제를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필요적 감면은 이건 뭐 반드시 감경을 하든 면제를 하든 꼭 해줘야 됩니다.
필요적 감면으로 바뀌었어.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미 다른 시험에서 벌써 나왔어. 꼭 이런 건 나온다고. 저런 거 틀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뭐 인천 얼룩 끌고 가, 인천 앞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지든가 해야지. 저런 거 틀려면. 이때 바로 1번의 네 번째 줄,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됐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위반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아니에요. 왜? 한국법으로 처벌됐는데 또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위반이지만 미국 법으로 처벌된 놈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건 이건 일사부재리 위반도 아니라고. 그 다음 마지막 인적 적용 범위. 형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뭘 누구에게 적용돼? 모든 인간한테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서 누구한테 똑같이 적용되는데, 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바로 최고법인 헌법이 국민이 직접 만든 그 헌법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예외로 인정한 게 있어.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그 끝에다가 뭐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죠. 면책특권. 메모해 두세요. 면책특권. 따라서 다음 페이지의 판례. 면책특권은 말 그대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무식한 검사가 이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헌법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말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위반해서 공소를 제기했으니 공소 제기가 무효인 때 해당되는 거죠. 뭐 공소기각, 판결, 2호 사유,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돼.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소송법 시험에. 한편 이 노회찬 의원이 소위 떡값 검사 명단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 요건 뭐요? 국회 기자실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자들한테 배포했으니 요건 면책되죠. 요건 면책됩니다. 그러나 기자들한테 배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신문에 나질 않는 거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신문에 보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이 삼성에서 막았구나 했겠지.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해버립니다. 자, 면책된다 안 된다? 면책 안 된다. 왜?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이고 면책 안 되고 처벌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행유예였지 아마. 처벌받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도둑이하고 소리 질렀더니 뭐 경찰이 검사들이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하고 소리 지른 사람만 잡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라꼴이 엉망이지. 그때 웃기는 건 그 떡값 검사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6명인가 7명 되는 놈 전부 다 한 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거.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그걸 명단을 공개한 사람만 정말 처벌되고 떡값 검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처벌이 안 됐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지. 저 때부터 떡검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검사들이 경멸의 대상이 된 거지. 국제법상 예외, 치해법권자, 외국 원수나 외교관, 가족, 내국인이 아닌 수행은 형법 적용 안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트럼프를 수행한 수행원들은 전부 다 치해 법권자로서 우리나라 형법은 적용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 한미 행정협정 소파에 의해서 주둔 중인 유엔군이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적용 안 됩니다. 치해 법권자. 단 공무수행상 일어나는 범죄여야 되기 때문에 판례 아래다가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공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요거는 우리 형법 적용돼요. 이게 그 유명한 미군 상병 메카시 사건이지. 이태원에 외박 나와가지고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다가 그 성매매 접대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설골이 부러지도록 목을 졸라 사망, 케이린 사건입니다. 형법 판례에 나와. 목에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졸라 죽였다면 실수로 죽인 거다, 고의로 죽인 거다.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졸랐다면 죽으라고 저런 거지 실수로 죽인 거 아니잖아. 살인죄 인정돼서 징역 7년 선고받고 안양 외국인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제대 후 불명예 제대하고 추방돼서 미국 간 놈입니다. 미군 상병 메카시. 따라서 공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우리 형법 적용되어 이태원 접대부 살인 사건, 햄버거 사건도 그건 별개고. 한편 바로 아래 판례도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온 거야. 미국 군인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군대 군속도 치해법권이 인정이 되는데 단 이 군속은 범행 당시 첫 번째 줄 끝부분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아파트에서 미군 부대까지 출퇴근했습니다. 이 인간이 미군 부대 영역 밖에서 버스 안에서 여자 엉덩이를 더듬어 댔다면 이거 한국 형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뒷부분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된다면 치해법권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형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 형법의 발전. 이게 이제 형법 이론이죠. 이 형법 이론, 구파, 심파, 객관주의, 주관주의가 직접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나왔어. 20년 동안. 그러나 이 형법 이론은 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소위 핏줄과 같습니다.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모든 형법 이론의 뿌리는 다 여기에 있거든. 공범 독립성설이다, 종속성설이다, 무슨 주관설, 객관설, 모든 학설 대립이 거의 다 여기다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걸 모른 채 공범 독립성설이다 뭐다 공부한다는 건 다 뭐야? 다 헛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형법 이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될 행위론이 범죄론의 뼈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범죄 이론을 배우고 핏줄, 다음 주에 이제 소위 행위론을 배우면, 뼈대를 배우면 뼈대와 핏줄이 다 생기는 거고 이제는 뭐만 살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요 형법 이론과 다음 주에 강의하게 될 행위론과 이 범죄론의 체계, 이거는 형법의 핏줄과 뼈대입니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이제 그 뒤에는 자, 형법 이론은 크게
구파와 신파로 나눠집니다. 이 구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 이전에 무식하고 무자비한 형사제도를 다 깨부수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형사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이론의 바탕이 된 게 구파고, 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조가 바로 계몽주의죠. 자, 계몽주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이성을 믿는 철학입니다. 이성이 뭐요? 이성이 뭐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계몽주의 이전에는 인간이 이성이 없다가 계몽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이성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겼나? 과거에도 있었지. 그러나 과거에는 이성이 부정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인정 안 됐어. 인간은 그저 여호와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건 나쁜 짓이니 하지 마라. 그럼 네, 안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정해주는 대로 좋은 일이면 따라서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이래야지 지 스스로 뭐가 옳고 그러고 판단할 능력은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사에서 이제 배우지. 독일의 학자 일부가 인간도 동물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동물과는 인간은 다르니까 전지전능한 여호와 정도는 안 돼도 인간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약간 요만큼 정도는 동물보다는 요만큼 정도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불태워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어. 그 말 했다고. 왜? 전지전능한 여호와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신데 지 스스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건 자기도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떠벌린 꼴이 됐거든. 불태워 죽였어. 그래서 죽어간 학자들이 몇 명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다고 그렇게 불태워 죽인 거지. 자, 지금 조두순이나 얼마 전에 지 자식을 죽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여놓고 갖다 파묻은 그 못된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운명일까 선택일까? 대부분 물어보자마자 99% 그냥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바로 구파, 객관주의 범죄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코드를 같이 하는 거야. 바로 이 구파학자들이 범죄를 이성적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봤거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성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면서 범죄를 선택할지 비범죄를 선택할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파들은 출발점이 의사 자유론. 범죄와 비범죄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의사 비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의사 비결정론.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결정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범죄를 선택할 수 있고 비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성과 자유가. 자, 그렇다면 인간은 뭐가 나쁜 것인지 이성적으로 빤히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범죄와 비범죄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범죄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스스로 범죄를 선택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 그 자가 한 행위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바로 자기가 범죄를 선택해서 어떤 행위와 결과, 시체를 갖다 파묻고 발로 밟아 죽이고 애를 죽이고 갖다 파묻은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 행위와 결과를 보고 당신은 범죄를 선택했구만. 예를 들면
유영철이나 조두순이한테 너는 범죄를 선택했구나. 유영철이가 왜 나보고 범죄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미친놈아, 네가 죽인 사람을 봐. 21명 저 시체를 봐. 네가 다 죽여놓은 결과 아니야. 그래서 이성적 판단 능력 갖고 있는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이 범죄를 선택했냐 안 했냐는 뭘 보면 그 자가 한 행동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 바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 행위와 결과를 놓고 범죄를 선택했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98을 객관주의 범죄 이론이라고 부르게 돼요. 한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서 범죄가 나쁜 거고 비범죄가 옳다는 걸 뻔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비범죄를 선택해야 되는데, 또 비범죄를 선택하려면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굳이 스스로 범죄를 선택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지가 져야지. 왜? 지가 선택한 거니까. 사위 요 도의적 책임론. 비범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범죄가 나쁘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선택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결과를 발생시켜 놓은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의적 책임론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선택해서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당연히 져야 할 책임, 이걸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비범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또 범죄가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선택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법상 책임은 이제 도의적 책임이고, 형법상 자기가 범죄를 선택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 만큼 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가해져야, 응보형주의, 보복이 가해져야, 그래야 일반 국민들은 범죄자가 범죄를 선택해서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니까 당연히 져야 할 책임으로 보복을 국가로부터 받으니까, 그걸 보고 일반 국민들은 쫄아서 자기도 범죄를 저지르면 저런 무지막지한 보복이 국가로부터 날라올 게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를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 일반 국민들은 범죄자가 처벌되는 걸 보고 쫄아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예상이 빗나갑니다. 얘들 말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범죄를 결과를 발생시킨 자를 끌어다가 가혹한 보복을 가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개뿔 무슨 범죄는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더군다나 요때 한참 이제 산업혁명 이후 돈을 밝히는 게 그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돈을 밝히거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굉장히 착했어. 그 와중에 또 돈 밝히는 인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밝히진 않았거든, 농사 본의 사회에서는. 근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심지어는 어린 소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다가 99.9% 모든 국민이 다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 그래서 소위 페일이라는 사람이 범죄 포화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러다가 전 국민 100%가 다 범죄자가 될 지경이다. 지금 일반 예방 효과라는 건 개뿔도 없었지 않냐, 구판이들. 바짝 쫄아가지고 범죄 안 저지를 거라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니들 이론은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범죄는 숙명이라는 주관주의 범죄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 이제 롬브로저의 그걸 잠깐 앞에 나오는데, 이 롬브로저라는 학자가 해골을 수집해서 연구를 했는데, 한쪽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해골, 또
또 한쪽은 흉악범, 살인범, 뭐 사형수들의 해고를 모아놓고 양쪽 해고를 쫙 비교해 보다 보니까 뭔가 흉악범들의 얼굴은 해골 모양 자체가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요 광대뼈가 유난히 좀 튀어나오고, 그리고 뭐 턱도 좀 앞으로 튀어나오고, 광대뼈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대부분. 그렇다면 롬브로조 말대로 하면 뭐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입이 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은 전부 뭐 흉악범과 범죄자들, 사형수들이 전부 해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걸 소위 생내적 범죄인,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해, 유전적으로 범죄자의 운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결정돼서 태어난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범죄적 운명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놈은 지 아무리 비범죄로 가고 싶어도 뭐 비범죄로 갈 수가 없다. 숙명적으로 그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의사 비자율. 반대죠? 구파학자와 반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와 비범죄자는 결정돼서 태어나는 것이고, 범죄자로 결정된 놈은 지가 아무리 비범죄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유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자가 한 행위나 결과가 아니라 뭐 태어날 때부터 그자가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범죄적 성격이 있느냐 여부, 소위 범죄적 성격 내지는 이걸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타고 태어난 성격이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성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주관주의 범죄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관주의. 마음속을 보죠. 이건 행동을 보고 이건 마음속 생각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범죄적 성격 또는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성격,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한편 형법상 책임은 조금 아까 구파들은 뭐라고 그랬어?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어서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비범죄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도 범죄를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인데, 만일 구파 판사가 심파 범죄자한테 넌 왜 비범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범죄를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면 심파 범죄자는 뭐라고 하겠어?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범죄를 선택했대?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아이고 웃기시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범죄자로 점지를 해주셨어. 나도 당신처럼 판사나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범죄자로 찍어줬으니 어떡하나? 그냥 하나님이 찍어준 대로 범죄자로 살아갈 수밖에. 내가 범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범죄자로 선택하셨다. 나는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했다. 선택당했다. 수동태.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선택에 대한 책임 못 지겠다. 그러겠죠?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 선택에 대한 책임 없으면 나가봐. 그러겠습니까? 좋아. 그러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게. 네가 선택한 건 아니라며. 예. 그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범죄자로 점지해 주셨다고? 예. 그러면 네 마음속에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다분히 있고 틀림없이 범죄를 저지르겠네? 그렇겠죠? 나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약속한 놈이니까 하나님하고. 알았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 대신 너를 지금 내보내면 너 때문에 범죄의 피해를 당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니? 그 사람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 못 나가. 네 마음속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깜빵에 좀 있어. 이게 바로 이게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그 인간을 그냥 사회에 방목을 했다간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테니까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량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지란 얘기지.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깜빵에 있으란 얘기야. 따라서 당연한 책임은 아니고 선택을 한 건 아니니까 위험성에 대한 어떤 제재가 과해질 때 이걸 사회 방위 처분이라고 하는데, 범죄자로부터 선량한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바리케이트를 쳐놔야 되는데 그 바리케이트, 사회 방위 처분은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위험한 놈이니까 남한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건 받아들여야 할 부담. 받아들여야 할 부담을 지게 되죠. 또 형벌도 자기가 남한테 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아니라 형벌이 뭐예요? 마음속에 위험한 성격을 없애는 교육이고 교육형주의. 또는 이걸 개선, 나쁜 마음을 조금 괜찮은 마음으로 바꾸는 개선형이고 교육형이지 치졸한 보복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일반인들은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안 저지르고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냥 냅둬도 범죄를 안 저지르고 범죄적 운명을 타고 태어난 놈들만 세뇌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있고 위험성이 있는 놈들만 불러가지고 세뇌 교육을 통해서 범죄 성격을 없애준다면 그래야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한편 나중에 저 도표에 나오지만 이렇게 이 일반 예방, 특별 예방, 교육형주의, 응보형주의 요 형벌과 소위 보안 처분과의 관계 이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즉 형벌과 보안 처분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처분이다.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 남한테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사후에 부과되는 것이 형벌이라면 보안처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을 끝내고도 또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사전 예방 처분이고 이건 사후 처분이니까 사전 예방 처분과 사후 처분은 성질이 다르니까 이거 이원론 형벌과 보안 처분은 서로 다른 거다. 이에 비해서 심판은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통해서 범죄적 성격을 없애는 거라고 그랬지? 범죄 성격을 없애는 주목적이 뭐야? 범죄 성격을 없애면 이제는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테니까 범죄 예방이니까. 그래서 형벌도 범죄 예방이고 보안처분도 범죄 예방이라면 보안처분과 형벌은 성질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론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론론으로 보안처분과 형벌은 똑같은 거다. 이원론 서로 다른 거다. 한편 이제 이걸 핵심 정리하면 이 뒷부분들은 좀 몰라도 돼. 핵심은 알아야지. 구파는 뭘 본다? 행위를 본다. 행위와 결과를. 객관적 행위와 결과를 보고 심판은 뭐를 보? 마음, 생각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서 보는 목표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결과가 계속 나오고 학설마다 계속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읍시다. 칠판이 좁아가지고 범죄를 분석할 때도 구파는 객관적 행위와 결과를 보려고 하고 심판은 또 뭘 보려고 그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주관주의. 그러니까 요 객관주의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충돌하는 부분, 여기에 바로 학설 대립이 엄청나게 나온 거야. 지금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거의 이 수준. 객관과 주관이 거의 대부분 충돌을 하고 충돌하지 않는 영역이 얼마 안 됩니다. 즉 우리 형법에서 모든 학설 대립은 바로 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공범 종속성설이 뭐예요? 공범은 공범 혼자 범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정범의 종속 붙어가지고 정범에 종속해서 공범이 성립한다는 공범 종속성설은 구파 쪽에서 주장되는 이론이에요. 즉 정범이 범죄로 나가고 정범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켜 놔야 공범이 여기에 종속해서 성립한다는 공범 종속성설은 구파. 이에 비해서 공범 독립성설. 공범 독립성설은 그건 바로 공범은 정범과 상관없이 공범 자신의 행위에서 이미 위험성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A가 B한테 돈 주면서 갑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A의 행동에서 이미 뭐가 그자의 범죄적 위험성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B가 갑을 죽였건 안 죽였건 상관없이 공범 스스로 독립해서 공범이 성립한다는 공범 독립성설은 심파 쪽에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에서 객관설은 구파 쪽에서 주관설, 범죄 의사가 드러났을 때 실행의 착수를 보는 주관설은 바로 주관주의에서, 공동정범에 있어서도 소위 행위공동설은 심파 쪽에서, 범죄공동설은 구파 쪽에서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 행위만 공동으로 하면 나머지는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이거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행위공동설은 심파 쪽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 이건 대표적인 예만 몇 개 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건 구파 쪽이냐 심파 쪽이냐 물어봅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도. 한편 이렇게 수많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되는데 바로 이 영역, 순수하게 하얀색 또는 순수하게 노란색은 싸울 일이 없어. 하얀색과 노란색이 겹쳐져야 네 건이 내 건이 싸움박질하지 순수한 하얀색을 노랗다고 하진 않거든. 바로 이 순수한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심파와 구파의 학설 대립이 없는 영역이 바로 고의. 고의라는 건 사실을 인식했느냐 요건데, 이 고의는 사실을 인식했느냐 주관적, 순수한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구파와 심파의 학파 대립은 없습니다. 물론 고의에 관해서도 학설은 있어. 학설은 의사설, 인식설, 인용설 같은 학설 대립은 있지만 그 학설 대립은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니야.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나오는 학설 대립이에요. 또 순수한 객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신구파 대립이 없는 게 바로 인과관계, 위법성 같은 것들입니다.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인데 순수한 객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구파, 심파와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학설 대립은 있어.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 같은 학설 대립은 있지만 그 학설 대립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나온 학설 대립이라고. 그래서 바로 순경시험에 이게 나왔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예문에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조건설은 구파 객관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죠. OX, X.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은 객관주의, 주관주의하고는 상관없이 나온 이론이라고. 공범 종속성설은 구파에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이건 맞지만 인과관계의 조건설은 구파 쪽에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틀렸다고. 구파, 심파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학설 대립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이걸 거의 경찰반에서 거의 강의 잘 안 했거든. 그러니 그게 나왔으니 당황하게 되지. 이게 틀린 건데. 틀린 걸 골라라 해서 그게 정답이었는데 이걸 맞는 걸로 처리하니 정답이 나오나 이제 안 나오지. 요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보통 대부분 학설이 여기서 비롯되지만 순수한 객관적 측면, 순수한 주관적 측면은 이건 구파, 심파, 객관주의, 주관주의하고는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자, 따라서 바로 1번 형법 이론에 의해 이 형벌 이론에서 응보형주의 설명했죠? 응보형주의가 뭐라고? 비범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범죄를 선택해서 결과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데 대한 당연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응보형주의, 이거 구파에서 주장된 이론이고, 다음 페이지에 목적형주의 상대설이죠. 일반 예방주의는 구파고 특별 예방주의, 이거 심파 이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 형법상 특별 예방주의를 수용한 예. 자, 잠깐 하나만 봅시다. 그럼
A와 B가 둘 다 100만 원을 훔쳐가지고 징역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A는 직장에서 떨려나가지고 애는 울고 있고 엄마는 도망가서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애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100만 원 훔친 자이고, B에는 여자친구와의 여행 경비 내지는 유흥비가 필요해서 100만 원 훔쳤습니다. 동정 전과도 뭐 한 10범대, 얘는 초범이고, 만일 구파학자가 이 둘을 재판한다면 재판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다르게 나올 것이다. 형벌이 똑같게 나올 것이다, 다르게 나올 것이다. 똑같게 나올 겁니다. 왜? 구파학자들은 마음을 안 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했는지 우유값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그건 마음속의 문제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100만 원을 훔친 절도의 결과라면 형벌이 똑같이 나가야 할 것이고, 심파법관이 재판한다면 뭐? 심파법관은 결과 행위는 별로 안 봐.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애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여지가,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여자친구와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 원 훔쳐, 이런 싸가지는 형이 무겁게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징역 5년, 얘는 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자, 거기 형법상 특별예방주의를 수용한 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지금 내가 설명한 요거 아닙니까? 우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사 저 인간이 깜빵에 갔다 할지라도 갈 때부터 반성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사회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 가석방도 해줄 수 있고, 단기 자유형을 가급적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놈 깜빵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빵에 가면 그 나쁜 흉악범들이 득실득실한데 거기 들어갔다 그 놈들하고 또 오염이 돼가지고 더 나쁜 놈으로 나올 수 있거든. 가급적 뭐 5개월, 6개월 정도 짧은 깜빵은 집어넣지 말자. 들어가서 오히려 오염이 되니까. 이게 단기 자유형의 제한. 상대적 부정경 제도는 이미 설명했고, 누범을 가중하고, 이건 이제 죄질이 나쁘고 마음속에 범죄적 성격이 매우 위험한 놈들 형 가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별 예방주의에 해당되는 사례들이고, 특별 예방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 사형제도 같은 거, 이건 일반 예방과 관련되지. 사형은 일반 예방과 관련되고, 특별 예방에 의하면 진짜 못된 범죄자는 사형을 시켜도 웬만하면 사형시키지 말아야 되지. 사형시키지 말아야 되지. 과실범의 금고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별주의, 예방주의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범죄 이론 이미 설명했죠. 객관주의, 주관주의, 뭐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공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형법 학파의 대립. 대충 설명했죠. 의사 자유론, 의사 비결정론, 객관주의, 그리고 나머지 학설 대립들은 이건 나중에 요 항목이 나올 때마다 차고, 책임론, 미수론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지금 설명하기엔 불가능하고 이해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형벌과 보완처분, 구파는 이원론, 심판은 이론론, 이거 본 거 이미 다 봤고. 넘어갑시다. 범죄의 기본 개념. 조금 10분 쉬었다 갑시다.